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이 열리자 박순자 여사를 맞이한 것은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띤 며느리 오지영이었다. 지영은 마치 순자 여사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이라도 한 듯 흠 잡을 데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집안에서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고 그 뒤로 할머니하고 외치며 달려오는 손녀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여사의 주름진 얼굴에 비로소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의 집은 언제나 이렇게 완벽한 그림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지만 순자 여사는 그저 자신의 복이라 여기며 사소한 위화감을 애써 눌러 담곤 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밖이 꽤 쌀쌀한데. 오시느라 힘드셨죠. 지영은 살갑게 순자 여사의 팔을 부축하며 그녀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계산된 듯한 정확함이 있었다. 집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다.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마룻바닥과 제자리에 놓인 가구들. 심지어 소파 위에 쿠션 각도까지도 누군가 자로 잰 듯 반듯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꾸려온 기름때와 사람 냄새가 뒤섞인 낡은 식당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공간이 가끔은 숨 막히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가 보다. 아들 내외가 잘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품에 와락 안기는 손녀 민서를 끌어안자 그제야 순자 여사의 마음에 온기가 퍼졌다. 6살 배기 작은 아이의 천과 아이에게서 나는 부드러운 살 냄새가 그녀를 현실에 발붙이게 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순자 여사가 아이의 뺨에 얼굴을 부비자. 민서는 까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이 지나치게 정돈된 집의 유일한 활기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가 아침부터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어머님이 오셔야 집이 비로소 꽉 차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순자 여사는 그 말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가벼움을 어렴풋이 느꼈다. 며느리는 언제나 그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녁 식탁은 진수성찬이었다.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부터 따끈한 갈비찜, 정갈하게 부쳐낸 전까지. 마치 전문 한정식집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영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순자 여사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어머님, 이거 새로 담근 파김치인데 맛 좀 보세요. 입맛 돋우는 데는 이게 최고죠. 어머님, 갈비찜도 많이 드세요. 어머님 오신다고 아침부터 푹 고왔어요. 그 정성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귀한 손님이라도 된 듯한 극진한 대접은 순자 여사와 아들 내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아들네 집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소박한 저녁을 먹고 싶었지만 지영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부엌을 내주지 않았다. 어머님은 귀한 분이니 앉아서 쉬셔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완벽한 공간에 타인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 느껴졌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들 강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눈에 띄게 지친 얼굴이었다. 다녀왔습니다. 힘없는 그의 인사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다. 지영은 재빨리 남편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고 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마침 어머님 오셔서 저녁 식사하려던 참이었어요. 어서 앉아요. 민주는 순자 여사와 눈을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대신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깊게 팬 눈 밑 그늘과 무거워 보이는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구나. 쯧쯧 내 아들. 그녀는 아들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지영이 먼저 선수 쳤다. 여보, 이 갈비찜 좀 먹어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었어. 민주는 아내가 떠주는 고기를 묵묵히 받아먹을 뿐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대부분 지영이 주도했다. 그녀는 민서의 유치원 이야기, 새로 생긴 동네 맛집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들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순자 여사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민주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식사에만 집중했다. 아들은 언제부터인가 말이 없어졌다. 과거에는 살갑고 애교 많던 아들이었지만 결혼 후 그는 아내의 그림자에 가려진 사람처럼 보였다. 순자 여사는 이 모든 변화가 그저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서 철이 든 것이라고. 자신보다 아내와 자식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운함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은 더 이상 그녀만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오지영의 남편이자 강민서의 아빠였고 그 역할의 무게에 짓눌려 엄마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은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인삼차가 있어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부엌으로 향했다. 순자 여사는 민서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 꼭 안겨 이야기에 집중했다. 바로 그때였다. 순자 여사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부엌으로 향했다. 식기세척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지영은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찬장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상표가 전혀 없는 작은 갈색 약병을 꺼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 뚜껑을 열어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인삼차가 담긴 찻잔에 떨어뜨렸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빠르고 은밀해서 만약 순자 여사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다면 영원히 알지 못했을 장면이었다. 순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저게 뭐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영은 약병을 다시 찬장 가장 깊숙한 곳, 다른 그릇들 뒤로 밀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찻잔을 쟁반에 올렸다. 인기척을 느낀 지영이 뒤를 돌아보다가 순자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물 드시게요. 제가 갖다 드릴 텐데 차 다 됐어요. 거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순자 여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다. 내가 마실 물은 내가 따라야지. 그녀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면서도 온 신경은 방금 자신이 본 장면에 쏠려 있었다. 저 약병은 뭘까? 왜 상표도 없이 저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까? 그리고 왜 그걸 내 찻잔에 넣은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영양제 같은 걸까? 내가 기력이 없다고 하니 특별히 챙겨주는 걸지도 몰라.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애가 아니지. 나를 얼마나 극진히 챙기는데? 순자 여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영의 지나치게 빠르고 은밀했던 손동작과 잠시 놀랐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민서 옆에 앉았다. 잠시 후 지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삼차를 들고 왔다. 어머님, 식기 전에 드세요. 몸에 좋은 한약재만 넣고 정성껏 달인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앞에 놓인 찻잔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짙은 갈색의 차에서는 쌉싸름한 인삼 향이 올라왔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이물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것은 며느리의 정성일까? 아니면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의 시작일까? 그녀는 차마 찻잔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그저 동화책을 읽어달라며 조르는 손녀의 머리만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의 인생은 27의 남편을 잃고 멈추는 듯했다.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았다. 품에는 갓돌이 지난 아들 민준이 안겨 있었고 눈앞은 캄캄했다. 며칠을 넋 나간 사람처럼 울다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배고프다며 칭얼대는 아들의 울음소리였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순자 여사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닦고 굳게 맹세했다. 아들 민준이만큼은 세상 누구 부럽지 않게, 굶기지 않고 배우고 싶은 것 다 가르치며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그 맹세는 그녀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친척도, 기댈 곳도 없었던 순자 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M보험금을 탈탈 털어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그녀의 유일한 재주였던 음식 솜씨를 살려 국밥집을 열기로 결심한 것이다. 강서 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그날부터 그녀의 전쟁 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뼈와 고기를 떼어왔고 거대한 솥에 밤새도록 육수를 우려냈다. 그녀의 손마디는 끓는 물에 대고 칼에 베이는 일이 일상이었고 등에는 늘 어린 민준이를 업고 있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면서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힘을 냈다. 뽀얀 국물에 밥 한 술을 말아 아들의 입에 넣어줄 때 엄마, 맛있다 하며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 그녀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강서식당은 정직한 맛과 푸짐한 인심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다. 순자 여사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했다. 그녀의 국밥 한 그릇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식당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녀는 가게 옆에 붙어 있던 낡은 주택까지 사들여 식당을 확장했다. 1층은 식당, 2층은 아들과 그녀가 사는 작은 보금자리였다. 그 2층짜리 낡은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청춘과 땀, 눈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스며들어 있는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돈을 벌면 무조건 아들에게 투자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좋은 학원에 보냈고, 중학교 때는 과외 선생을 붙였다.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그녀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일해도 고단한 줄 몰랐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다. 그는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이 대기업 명함을 처음 내밀던 날 밤새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아들 덕에 호강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민준이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어머니를 위해 내복을 사왔고, 쉬는 날이면 식당 일을 도우려 했다. 순자 여사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귀한 아들 손에 물 묻히게 할 수 없다며 극구 사양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들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들의 성공이 곧 그녀의 성공이었고, 아들의 행복이 그녀의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한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바로 오지영이었다. 순자 여사는 처음 지영을 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길고 검은 머리에 단아한 원피스 차림, 서글서글한 눈매와 상냥한 말투까지 흠잡을 데 없이 예쁘고 바른 아가씨였다. 지영은 순자 여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민준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에 순자 여사는 평생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렇게 마음씨까지 고운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지영은 결혼 후에도 완벽한 며느리였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생일이나 명절을 잊지 않고 챙겼고 주말이면 찾아와 살갑게 굴었다. 순자 여사가 힘들게 식당 일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제 그만 가게를 접고 편히 쉬시라고 몇 번이나 권하기도 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 복이 터졌다며 그녀를 부러워했다. 순자 여사 역시 그렇게 믿었다. 자신의 오랜 희생과 고생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순자 여사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벽에는 민준과 지영, 그리고 손녀 민서가 활짝 웃고 있는 대형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지영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선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웃음 뒤에 그토록 시커먼 욕망과 도끼를 숨기고 있을 줄이야, 순자. 여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 내외가 보여준 효심, 며느리의 살가운 미소, 완벽해 보였던 가족의 저녁 식탁,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신이 그 연극의 가장 열성적인 관객이자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자책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자식이라는 굴레에 발목이 잡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신호들을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그녀의 낡은 식당 건물,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엄성이자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삶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비록 그 상대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친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일지라도 며칠 뒤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순자 여사의 집을 찾아왔다. 지영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민준의 손에는 건강보조 식품 세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작정하고 온 듯한 비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순자 여사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그들을 맞았다. 1층 식당은 영업이 끝난 뒤라 텅 비어 있었고 짙게 밴 곰탕 냄새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영은 코를 찡긋하며 말했다. 어머님, 아직도 이 독한 냄새 속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건강에 해로워요. 그 말은 걱정을 가장한 비난처럼 들렸다. 순자 여사에게 이 냄새는 평생의 훈장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저 없애고 싶은 가난의 흔적일 뿐이었다. 2층 살림집으로 올라와 자리에 앉자마자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순자 여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한없이 부드럽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어머님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민준 씨랑 저랑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순자 여사는 말없이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영은 그 속을 알지 못한 채 준비해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어머님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 계시는 게 저희는 늘 마음에 걸렸어요. 식당 일도 이제 힘에 부치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남편 민준과 눈빛을 교환했다.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맞아요. 어머니, 지영이 말이 다 맞아요.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어요. 더 이상 고생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저런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았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영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이 집이랑 가게를 처분하고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이 집을 판 돈이랑 저희가 가진 돈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방도 여러 개 있는 곳으로 가서 어머님 방도 멋지게 꾸며드리고요. 그녀는 마치 꿈 같은 미래를 그려주는 사람처럼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님, 매일 아침 저희가 차려드리는 따뜻한 밥상 받으시고
낮에는 민서랑 같이 놀아주시면 돼요. 더 이상 힘들게 장사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바로 옆에서 모시니까 밤에 갑자기 편찮으셔도 걱정 없고요. 민서도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걸요. 손녀 민서의 이름이 나오자 순자 여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순자 여사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지영은 쐐기를 박았다. 물론 새로 사는 집 명의는 당연히 어머님 이름으로 해놓을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재산 같은 건 하나도 욕심 없어요. 오직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말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이타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순자 여사는 생각했다. 정말로 나를 모시고 싶은 마음뿐이라면 굳이 이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나만 너희 집으로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을. 이 집은 내 인생인데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이곳을 팔라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 양반 도장만 받으면 집 담보로. 낮에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좀 놀랐구나. 너희들 마음은 참 고맙다. 늙은 어미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고마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지영과 민준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다. 하지만 이 집은 나한테 좀 특별한 곳이란다.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민준이 너를 키워낸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에 다 추억이 담겨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팔라고 하니 마음이 쉽지가 않구나.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이건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잖니.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유보적인 태도에 지영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순자 여사가 감격하며 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관리하며 다시 상냥하게 말했다.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만 했나 봐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 너무 오래는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을 모시고 싶으니까요. 그 말의 끝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한 채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들 나혜회가 떠나고 집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순자 여사는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달콤한 말로 포장된 제안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다.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는 명확해졌다. 어떻게든 자신을 설득해 이 집을 팔게 하고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인 것이다.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준다는 말도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일 터였다.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다. 순자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무서워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명분으로 다가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들의 모습은 악마와도 같았다. 그녀는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시간이 마치 자신의 생명이 줄어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들 내외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한 이후
박순자 여사를 향한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며느리 지영은 더 이상 집을 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횟수를 늘렸다. 손에 들고 오는 탄약의 종류는 날마다 바뀌었고 그 색은 점점 더 짙고 불투명해졌다. 순자 여사는 이제 그 음식들을 받아 넘기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어머님, 오늘은 이걸 꼭 다 드셔야 해요. 제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지은 보약이에요. 지영은 순자 여사가 잣잔을 다 비울 때까지 자리를 뜨지도 않고 감시하듯 지켜보았다. 순자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면모금 마시는 척하다가 지영이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싱크대나 화분에 몰래 버려야 했다. 늘 kil세라 심장이 조마조마했고 이런 자신이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손녀 민서에게서 나타났다. 예전에는 할머니만 보면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달려와 안기던 아이가 요즘은 눈에 띄게 말이 줄고 할머니 곁에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다. 특히 엄마인 지영이 근처에 있을 때면 아이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아이는 마치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잘거렸고 지영의 발소리만 들려도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순자 여사는 아이의 이런 변화가 모두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어른들의 탐욕과 갈등이 순수한 아이의 영혼에까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집안에 흐르는 차갑고 위험한 공기를 사건이 터진 것은 스산한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지영에게서 민서가 열이 나는데 자신은 급한 볼일로 외출해야 하니 잠시만 와서 아이를 봐달라는 연락이 왔다. 순자 여사는 한달음에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민서는 정말로 이마에 물수건을 얹은 채 끙끙 앓고 있었다. 지영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중요한 계약건이라 안 나갈 수가 없어서. 병원은 오전에 다녀왔고 약도 먹였어요. 열만 좀 내려가게 곁에서 돌봐주시면 돼요. 그녀는 신신당부를 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순자 여사는 아픈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모처럼 며느리 없이 손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미세한 안도감을 느꼈다. 순자 여사는 정성껏 민서를 간호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자 민서는 금세 안정을 되찾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순자 여사는 어질러진 아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참 장난감들을 정리하던 그녀의 눈에 침대 밑 깊숙한 곳에 구겨진 채 숨겨져 있는 스케치북 한 장이 들어왔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민서가 그린 그림이었다.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은 아이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림의 중앙에는 2명의 여자가 그려져 있었다. 한 명은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긴 머리를 한 젊은 여자였다. 젊은 여자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무서웠다. 그녀는 노인에게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액체가 담긴 그릇을 내밀고 있었다. 노인은 힘없이 앉아 그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단번에 그림 속 인물들이 자신과 며느리 지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림의 한쪽 구석에 그려진 또 다른 인물이었다. 그림 속 남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얼굴은 대충 그려졌지만 안경을 쓴 모습이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영락없는 아들 민준이었다. 아이는 보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정체 모를 무언가를 주는 모습을, 그리고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순자 여사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쥔 그림 한 장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은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목격한 이 집안의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동안의 희미한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명확한 실체로 변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때 잠에서 깬 민서가 할머니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경악한 표정을 짓더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와 순자 여사의 손에서 그림을 와락 빼앗았다. 할머니, 그거 보면 안 돼.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소리쳤다. 순자 여사는 충격 속에서도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야,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야?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러자 민서는 그림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나. 엄마가 무서워.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와들와들 떨었다. 그 모습의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아이의 공포에 질린 반응이야말로 그 어떤 명백한 증거보다도 확실한 답이었다. 자신의 며느리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고 아들은 무력한 공범자였으며 어린 손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통받는 목격자였다. 순자 여사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의 등 뒤로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를 직감했다. 민서의 그림을 본 이후로 박순자 여사의 세상은 뒤바뀌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지만 아무것도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는 악마의 가면으로 보였고 아들의 침묵은 비겁한 동조로 해석되었으며 그림처럼 완벽했던 아들의 집은 이제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핑계를 대며 아들네 집 방문을 피했다. 하지만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지영은 집요했다. 그녀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민서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간청했다. 거절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이 바닥났을 때 순자 여사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만 칠 수는 없다.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녀는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따라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화기애애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욱 밝고 명랑하게 행동했고 민준 역시 아내의 장단에 맞춰 몇 마디 말을 보탰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과장된 웃음소리 아래에 깔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을. 그녀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서걱거렸다. 식사를 마친 후 지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녀의 입가에는 의문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정말 귀한 약재를 넣고 차를 달였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인데. 한 잔 하시면 잠도 잘 오실 거예요. 순자 여사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올 것이 왔구나. 지영은 정성스러운 찻잔에 담긴 짙은 흑갈색의 차를 순자 여사 앞에 탁자에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에서는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약자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사약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찻잔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거실 한쪽에서 인형 놀이를 하던 민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놀이에 실증난 아이처럼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보았다. 할머니를 향해 다가오는 아이의 작은 얼굴이 공포와 결심으로 하얗게 굳어 있다는 것을. 마침 지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 잠시만요. 어머님, 지영은 전화를 받으며 잠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서는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순자 여사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아이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마치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리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할머니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것은 아이의 속삭임이 아니라 운명의 경고음이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 순자 여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아이의 다급한 속삭임이 이어졌다. 엄마가 할머니 차에 나쁜 약 넣었어. 아까 부엌에서 몰래 넣는 거 봤어. 아빠도 봤는데 아빠가 그거 보고 방에 들어가서 울었단 말이야. 아이의 마지막 말은 망치처럼 순자 여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빠가 보고 울었다. 민서의 그림 속에 울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희미한 의심, 불길한 예감, 끔찍한 상상,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이었다. 순자 여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본능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차를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품에 안긴 손녀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순자 여사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 할미는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베란다에서 통화를 마친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고 있었다. 무슨 중요한 전화가 이제야. 어머님, 차가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찻잔이 손에 닿기 바로 직전. 그녀는 갑자기 억하는 비명과 함께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팔이 탁자를 쳤고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흑갈색의 끈적한 액체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영이 경악하며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순자 여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배가 갑자기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 안 되겠다. 약 좀 사와야겠다. 급한 약. 지영이 당황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제가 사올게요. 어머님 누워 계세요? 아니다. 내가 가야 돼. 이 약은 나만 아는 약이야, 바람. 바람 좀 쐬어야겠어. 순자 여사는 지영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녀는 민서와 눈을 마주쳤다.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의 얼굴로 할머니를 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이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고맙다. 내 강아지. 그리고 미안하다. 그녀는 신발을 신을 경황도 없었다. 아니,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어머님하고 외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맨발에 그대로 와 닿았다.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제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몸을 던졌다. 닫힌 버튼을 누르며 문틈으로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는 며느리 오지영의 모습이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건물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달렸다. 어둠 속으로. 맨발로. 자신의 무너져 내린 인생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밤의 도시는 거대한 괴물처럼 박순자 여사를 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달렸는지 알지 못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맨발을 베고 찔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폐가 터질 듯한 한숨 가쁨과 심장을 쥐어짜는 공포가 그녀를 앞으로 내몰았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번졌고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남루하고 흐트러진 모습에 누군가는 흘깃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술 취한 노인이라 생각했는지 혀를 차며 비켜갔다. 그 누구도 그녀의 영혼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들의 집에서 뛰쳐나온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어머니도 강민서의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이름 모를 도시의 밤거리를 맨발로 헤매는 길 잃은 한 명의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다했을 때 그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자 그제야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발바닥에서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얇은 옷을 파고드는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광란의 질주가 멈추자
끔찍한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녀의 겁에 질린 속삭임, 바닥에 쏟아진 검은 찬물, 망연자실하던 며느리의 얼굴, 모든 것이 생생한 악몽처럼 머릿속을 휘저었다. 순자 여사는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니, 처음부터 그것은 모래성이었다. 자신만이 실체라 믿었던 신기루였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환멸감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짝 친구 김영희.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며 온갖 구주운 일을 함께 겪어온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 같은 친구였다. 영희라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들어주고 자신을 믿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희의 집은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도시 반대편에 있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급하게 뛰쳐나오느라 지갑은커녕 동전 한 입도 없었다. 순자 여사는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버스를 기다리던 젊은 학생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하고 차비를 빌렸다. 학생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의 맨발과 헝클어진 머리를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네주었다. 순자 여사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고맙다고 인사했다. 버스에 올라 차가운 좌석에 몸을 기대자 뜨거운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희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문을 열어준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순자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왜 맨발이야? 어디서 넘어져서 다쳤어? 영희는 순자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이며 놀라 소리쳤다. 순자 여사는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친구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순자의 피투성이 발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 따뜻한 담요로 친구의 몸을 감싸주고 김이나는 찐빵을 내밀었다. 몸에 온기가 돌자 순자 여사는 비로소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친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수상한 약병에서부터 신경질적인 전화통화, 아이의 끔찍한 그림,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의 일까지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때로는 울음에 막혀 중간중간 끊겼다. 하지만 영희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영희는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내 아들은 대체 뭘 한 거야? 제정신이야. 친구의 분노는 오히려 순자 여사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말했다.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 모든 걸 알면서도 자기 마누라 편에 선 게야. 내 아들은 이제 없어. 영희야, 내가 알던 내 아들은 죽었어. 그 순간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미련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아들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악독한 아내에게 휘둘려서.
협박을 당해서 그런 건 아닐까. 엄마로서의 본능이 아들을 위한 변명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전화 한 번만 해보자. 순자야. 아들놈 목소리라도 한 번 들어봐야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영희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낯설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자 여사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야.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한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 누구야? 엄마야. 뭐라고 해?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해. 어서?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게 말했다. 어머니. 어디세요? 왜 갑자기 그렇게 나가셔서? 지영이가 걱정 많이 해요. 집에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 거짓말. 지영이가 걱정한다는 그 뻔뻔한 변명. 순자 여사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구제불능의 공범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을 쥔 손이 힘어어 아래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긴 밤이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밤은 물러갔지만 박순자 여사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다. 친구 김영희의 집 거실창으로 희멀건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공포와 분노의 경랑이 휩쓸고 지나간 마음은 이제 텅 빈 폐허처럼 황량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뺨 위로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친구 영희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순자야.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야. 영희의 말에 순자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두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영희가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문 밖에서 애처롭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다. 영희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 소금을 뿌릴 기세였지만 순자 여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들여보내줘, 영희야. 마지막으로. 저놈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강민준의 모습은 처참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제대로 깎지 않은 수염은 거뭇했으며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순자 여사의 앞에 다가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순자 여사는 아무런 표정 없이 돌처럼 굳은 얼굴로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한참을 울어 정신을 차린 민주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두서가 없었고 중간중간 울음에 끊겼지만 그 안에는 이 끔찍한 비극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시작은 주식 투자 실패였다.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지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했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아내 지영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절박한 마음에 손을 댄 것이 바로 인터넷 도박이었다. 딱 한 번만 본전을 찾으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결국 사채업자들의 손에까지 넘어갔다. 그놈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뿐만 아니라 지영이랑 민서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모든 것을 아내 지영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아내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지영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절망하고 분노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다. 지영이가 계획을 세웠어요. 민주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집과 가게를 팔아서 빚을 갚자고 어머니께서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테니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 그것은 순자 여사가 이미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했다. 지영은 인터넷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약물을 구했다. 그것은 무색무취의 액체로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심장 기능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보이게 만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무서운 독극물이었다.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니,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빌었어요. 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당신이랑 민서까지 길바닥에 놔앉고 싶냐고. 사채업자들 손에 죽고 싶냐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나약해서 아내를 말리지 못해 했어요.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다. 아내가 시어머니의 찻잔에 독을 타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에 들어가 무력하게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민서의 그림이 정확했다. 심지어 지영은 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까지 몰래 가입해두었다. 수령이는 당연히 아들 내외였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저 아들의 껍데기를 쓴 탐욕과 비겁함에 영혼을 팔아버린 낯선 남자일 뿐이었다. 모든 고백이 끝나고 방 안에는 민준의 거친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평생 처음으로 증오와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거라. 민준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가거라. 어머니,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네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는 게 내 평생의 수치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용서의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그 단호한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쫓겨나듯 친구의 집을 나섰다. 닫힌 문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준이 떠나고 순자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캄캄했다. 진실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감옥에 그녀를 가두어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여자. 며느리 오지영과의 마지막 대면이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다음 날, 박순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잠을 이룬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텅 빈 머릿속으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선명하게 맴돌았다. 끝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 한다. 친구 영희는 그런 그녀를 보며 불안한 얼굴로 만류했다. 순자야. 위험해. 그 독한 여자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혼자 가겠다는 거야. 경찰이랑 같이 가. 하지만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경찰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내 자식이 저지른 죄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야.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직접 물어야겠어. 왜 그랬는지.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마쳤던 낡은 한복이었다. 평생 고된 식당 일에 파묻혀 단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던 옷. 오늘이 그 옷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순자 여사는 택시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며칠 전 맨발로 뛰쳐나왔던 그 길을 이번에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되돌아갔다. 두려움은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무너진 인생에 대한 마지막 심판관이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다. 며느리 지영이 늘 사용하던 달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향이었다. 순자 여사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 슬픔으로 모든 빛을 잃어버린 눈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인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오지영은 박순자 여사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남편 민준이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던 참이었다. 지영은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언제나처럼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세상에 어디 계셨던 거예요? 민준 씨랑 저랑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 말에 순자 여사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그녀의 이런 행동에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연극은 이제 그만하거라. 순자 여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민서가 그렸던 그림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구겨진 그림이 탁자 위에서 펼쳐지자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준이가 어젯밤에 나를 찾아왔었다. 내 놈들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꾸몄는지 그 아이 입으로 전부 다 털어놓더구나. 순자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가 지영의 심장에 박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지영은 깨달았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서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갔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도끼 어린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쩌시겠다고요? 경찰에라도 가시게요. 지영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조금의 죄책감도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 그렇게 잘난 아드님이 모든 걸 망쳐 놓은 거예요. 그 무능한 인간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거덜내지 않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남편 탓으로 돌렸다. 제가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다고요, 이 집도. 민서 학원비도 다 빚쟁이들 손에 넘어갔을 거라고요. 제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순자 여사는 기가 막혀 허수음이 나왔다. 가정을 지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냐?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게 네가 말하는 노력이었어. 그럼 어머님은요? 지영이 악을 쓰듯 소리쳤다. 어머님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보셨어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라서. 죽어라 발버둥 쳐도 제자리인 제 심정을 아시냐고요. 어머님처럼 운 좋게 가게라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녀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과 비뚤어진 피해 의식이 번뜩였다. 어머님이 조금만 일찍 저희를 도와주셨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재산을 끌어안고 있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순자 여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연민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악마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탐욕에 잡아먹힌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었다. 그래, 너는 평생 그렇게 남 탓만 하며 살거라. 내 가난도, 내 불행도, 심지어 네가 저지른 죄악까지도. 나는 오늘 너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확인하러 왔을 뿐이다. 내 아들의 인생을, 내 손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러 온 것이다. 순자 여사의 차분한 말은 지영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치며 달려들 기세였다. 바로 그때였다. 두 여자의 살벌한 대치 속에서 작은 침실 문이 삐걱 하고 열렸다. 문틈으로 잠옷 차림의 민서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아이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고 동그란 내,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를 증오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모두 보고 있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흑 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두 여자의 심장을 찔렀다. 순자 여사와 지영은 동시에 말을 잃고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이 아이의 세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 처참한 결과를 두 눈으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지영의 얼굴에서 도끼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망연자실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돈도, 집도 아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겼지만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었다. 오직 상처받은 영혼들과 산산조각난 가족의 잔해만이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고성은 멎고 이제는 한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하염없이 메우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멈췄다. 그날 이후 강씨 집안의 시간은 영원히 박제되었다. 박순자 여사는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다. 다음 날 아침, 완벽한 모델하우스 같았던 아들의 집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범죄 현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집 안을 오갔고 모든 가구와 물건들은 더 이상 가족의 추억이 담긴 소품이 아닌 차가운 증거물 목록으로 전락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독극물을 먹이려 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떠들어댔다. 순자 여사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가 세상의 가십거리로 조각조각 나뉘어 전시되는 것을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오지영은 구속되었다. 경찰서에서 마주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냥한 미소도 분노의 도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건조하고 무감각한 표정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행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이 만든 욕망의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아들 강민준 역시 공범 혐의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받겠다고 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재판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들은 며칠 전 친구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그날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아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무겁고 기계적인 의무감뿐이었다. 비극의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순자 여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강서식당과 집을 팔기로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가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재산을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처분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달랐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샀다. 오직 하나.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된 손녀 민서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져오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남은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작은 불씨, 바로 손녀딸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던 날, 순자 여사는 텅 빈 식당 홀 한가운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기름때 밴 낡은 테이블과 의자. 수십 년간 수만 그릇의 국밥을 끓여낸 거대한 솥.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지나간 세월을
말 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곰탕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자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업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던 젊은 날의 자신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아들을 키웠고 삶을 배웠으며 행복을 꿈꿨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삶의 증거를 제 손으로 지우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낡은 간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쓸어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몇 달 후, 순자 여사는 손녀 민서와 함께 도시 변두리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햇볕이 잘 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손때 묻은 과거의 흔적은 없었다. 민서는 그날 이후로 말이 거의 없어졌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을 보면 할머니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의 순수했던 영혼에는 어른들의 탐욕이 남긴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순자 여사의 남은 여생은 오직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바쳐졌다. 그녀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들의 시간은 느리고 조용하게 상처 입은 짐승들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그렇게 흘러갔다. 어느 늦은 오후, 순자 여사는 잠든 민서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낡은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아들 민준의 어릴 적 사진이 가득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엄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아이.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은 바로 이 사진 속의 아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순수했던 아이가 나약하고 비겁한 어른으로 자라나 제 어미의 등에 칼을 꽂게 된 것은 그녀는 아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가슴 시린 슬픔뿐이었다. 자신의 지극한 사랑이,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 결국 아들을 망치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쓸쓸한 소리를 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 그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맨발로 그 집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카라하 도망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앨범을 덮었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인생은 실패했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위한 새로운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마지막 의무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